자, 그러면은 우리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 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OS가 뭔가, OS가 뭔가. OS는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정부하고 비슷합니다. 정부는 그 자체적으로는 뭐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고속도로는 누가 만들지? 건설 회사에서 만들지. 단지 정부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토를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좋겠다. 우리나라 국토의 도로는 어떻게 하고 인력은 어떻게 하고 이런 관리를 할 따름인 거지. 그래서 컴퓨터에 연결해 보면 컴퓨터는 OS 자체는 특별한 일을 안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OS가 없으면 그 컴퓨터는 마치 정부가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듯이 OS가 없으면 그 컴퓨터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OS가 하는 일은 정부랑 비슷하다. 또 그래서 OS가 하는 일을 봤을 때 결국은 어떤 자원을 나눠주는 거니까 Resource Allocator 혹은 Resource Manager 뭐 그런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OS의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해서 하나는 어떤 퍼포먼스, 성능 개선을 OS가 좋으면 컴퓨터 성능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였죠? 컨비니언스,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편리성을 제공하는 뭐 그런 거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 오늘은 이제 운영체제의 역사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OS의 개론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단은 OS의 인트로덕션 중에 오늘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컴퓨터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1940년대 말에 지금부터 하면 얼마나 되나? 60년, 70년 이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데 1940년대 말에 2차 대전 중에 만들어진 게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하면서 하드웨어도 발전했으면서 하드웨어가 발전하니까 동시에 운영체제 기술도 점차 발전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컴퓨터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지금 우리가 보는 컴퓨터랑 옛날의 컴퓨터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옛날의 컴퓨터는 어떻게 생겼냐니까 컴퓨터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 책상 위에 둘 수가 없었지. 그래서 옛날에는 컴퓨터가 아예 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건물에서 제일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입력 장치로서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카드 리더. 카드를 읽어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고사 칠 적에 OMR 혹은 OCR 이런 카드를 사용했을 텐데 옛날 컴퓨터는 주로 OCR이라고 하는 종이에다가 구멍 뚫은 거 이런 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 리더에 여러 가지 요 천공한 구멍 뚫은 종이 카드를 요 카드 리더에 올려두면은 얘가 그 카드의 내용을 읽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처리기. 영어로 프로세서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프린터에 찍겠죠. 프린터도 지금은 우리가 뭐 잉크제트 프린터도 있고 또 레이저 프린터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라인 프린터밖에 없었어요. 라인 프린터는 어떤 원리냐니까 그 햄머, 망치로 이 종이를 두드리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소리도 되게 시끄럽고 그랬는데 지금은 라인 프린터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내가 언제적 이야기를 하냐니까 1940년대 말 1950년대 이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요 처리기 안에는 또 진짜 처리기 부분도 있는가 하면 메모리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컴퓨터 구조 때 배운 것처럼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는 컴퓨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했냐니까
워낙 사용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용 못했고 이 컴퓨터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터라는 직업군이 따로 있었어요. 오퍼레이터, 운영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프로그래머가 종이에다가 그 옛날에는 이런 환경이었어요. 프로그래머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프로그래머들이 종이에다가 연필로 프로그램을 적어주면은 우리들은 안 하잖아요. 우리들은 아예 컴퓨터 앞에서 타이핑을 하는데 옛날에는 프로그래머들은 종이에다가 연필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거를 전산실에 넘겨줬어요. 그러면은 전산실에는 종이에 연필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이제 OMR 마킹 하듯이 여러분들 해봤죠? 그렇지? OMR 마킹 하듯이 요 카드에 구멍을 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글자가 Y는 X 플러스 Z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Y에 해당되는 구멍 뚫고 여기 equal에 해당되는 구멍 뚫고 Z에 해당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이 어디에 뚫렸느냐를 봐가지고 이 글자가 Y다, 이 글자가 X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읽은 요 내용이 메모리에 일단 적재되겠죠. 메모리에 적재되고 이 메모리에 적재되고 나면은 이제는 뭘 해야 될까? 요 프로그램 들어있던 얘를 없애고 그 다음에는 뭐를 올리려니까 컴파일러를 올립니다. 우리 컴퓨터 구조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의 소스 코드는 기계어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컴파일러 프로그램이 들은 카드를 또 여기 올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메모리에 프로그램도 올라갔지만 컴파일러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가 얘를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면 기계어가 나오겠다, 그렇죠? 기계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처리기가 여기 있는 기계어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나면은 그 결과는 우리처럼 모니터가 그때는 없었거든요. 지금 모니터 우리 화면으로 보는 그게 없으니까 결과는 요 프린터에 찍히게 됩니다. 시끄럽게 찍혔어요. 옛날에는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결국 제일 처음에는 No Operating System 1940년대, 195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에는 운영체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런 방식으로 써서는 안 되겠고 너무 불편하다는 거지. 일일이 카드 리더에다가 카드 꽂고 뭐하고 컴파일하고 뭐하고 실행하고 이런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이 할 게 아니고 컴퓨터 스스로 하게 할 수 없을까? 컴퓨터 스스로 하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나온 개념이 저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두 번째로 처음에는 아무 OS가 없다가 그 다음에 나왔던 최초의 OS가 뭐냐니까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배치 프로세싱. 배치 프로세싱. 이렇게 적혀 있죠. 배치는 요 꾸러미라는 뜻인데 묶어가지고 프로세스 처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말로는 보통 일괄 처리라고 합니다.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어떤 일련의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처음에 소스 코드 카드를 여기 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메모리에 적재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를 여기 넣어가지고 그거를 번역하고 컴파일 한 다음에 보통 그냥 컴파일하면 안 되고 또 라이브러리하고 링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링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메모리에 적절한 위치에 로딩도 해야 되겠고 나중에 우리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옛날에는 오퍼레이터가 일일이 손으로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이런 일련의 일들을 어떤 연속되는 일들을 이걸 왜 오퍼레이터가 하게 할까? 그러지 말고 요 메모리에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주자는 거지. 이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처음에는 컴파일을 시키고 그게 끝나면 링크를 하도록 하고 그게 끝나면 로드를 하도록 하고 이런 일련의 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메모리 안에 처음부터 넣어두자. 그래가지고 오퍼레이터가 하는 수고를 줄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소위 말하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고, 빨갛게 해놨죠. 요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요 작은 프로그램을, 이 작은 프로그램을 그 당시에 용어로 뭐라고 불렸냐니까 레지던트 모니터라고 불렀어요. 지난 시간 때도 이야기했지만 레지던트라는 말은 상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메모리에 상주해가지고 앞에 말했던 요 일, 요 일, 요 일, 이 일이 끝나면 이거 하고 이거 일이 끝나면 이거 하고, 그래서 어떤 꾸러미 일을 한다, 일괄적인 일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배치라는 말을 붙였어요. 배치. 이러면서 아까 말했죠. 얘 빨간 요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항상 상주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상주하기 때문에 레지던트 모니터라고 불렸고, 얘가 최초의 운영체제가 되는 최초의 OS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의 OS가 만들어지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계속 발전되게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의 역사에 보면은 이제는 그 후에 또 뭐가 만들어졌냐니까 메인 메모리 외에도 이제는 하드디스크가 만들어졌어요. 하드디스크는 기억 용량이 크다, 그렇죠? 그리고 속도도 빨라요. 그리고 옛날에는 메인 메모리가 반도체 메모리가 아니었어요. 진공관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나오고 IC가 나오고 VLSI가 나오다 보니까 메모리가 굉장히 커졌는 거라. 당연히 프로세스 속도도 빨라지게 됐겠다, 그렇죠? 이러면서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OS에도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 변화 중에 대표적인 게 저기 세 번째 줄에 있는 멀티 프로그래밍입니다. 멀티 프로그래밍. 우리말로는 멀티, 다중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지금은 아닌데 컴퓨터는 옛날에는 되게 비싼 장비였어요. 당연했겠죠. 1940년대, 50년대에는 여기서 미국의 컴퓨터가 몇 대 있었을까? 많아야 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194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는 컴퓨터가 몇 대 있었을까? 없었어요. 컴퓨터는 굉장히 비싼 장비였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도 좋은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거라. 메모리를 한번 그려 볼게요. 메모리. 이번에는 이게 전체가 메모리라고 합시다. 메모리고 그 다음에 여기 CPU, 다른 말로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모리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놓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놓입니다. 여기에 OS가 놓이고 최초의 OS라고 했죠. 배치 프로세싱 OS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에는 또 뭐가 놓이냐니까 어떤 유저 프로그램이 놓이게 되겠습니다. 유저 프로그램. 근데 그러니까 메모리에는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올라가는 거지. 하나는 OS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유저 프로그램이에요. 요 유저 프로그램에는 컴파일러가 될 수도 있겠고 링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뭐 게임도 될 수 있겠고 데이터 하여튼 하나만 올라갔다라는 거지. 옛날 초창기에는. 근데 하나만 올라가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냐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면은 얘가 이게 시간이에요. 밑으로 가는 게 시간이다라고 보면은 처음에는 얘가 CPU를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CPU를 사용하는 거는 주로 어떤 걸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근데 CPU만 항상 프로그램이 CPU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좀 있으면은 IO도 사용합니다. 입출력 장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한 C 프로그램 하나 짜볼까요? 메인 해가지고 C 프로그램 짜면은 뭐 변수 선언했고 그 다음에 뭐 I는 I 플러스 5, 그 다음에 J는 I에다가 10배 곱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3을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or loop도 한번 돌려볼까요? for i는 0부터 i는 100까지 또 i 플러스 플러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C 프로그램 짜면 뭐 이런 문장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s는 s 플러스 i 뭐 이렇게. 그리고 print f 어쩌고 저쩌고 찍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while loop 볼까요? while 뭐 해가지고 또 돌고 그 다음에 또 printf. 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요 변수 값을 업데이트하고 계산하고 이런 거 할 적에 요 때는 누가 동작하냐니까 CPU가 동작을 합니다. 이런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하는 거는 CPU가 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printf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printf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화면에 찍히잖아요. 그렇죠? 화면에 찍힌 화면은 입출력 장치예요. 입출력 장치가 동작할 적에는 CPU는 동작 안 하고 I/O 장치가 동작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계산을 합니다. 또 계산할 적에는 또 CPU가 동작하겠지. 그러다가 또 I/O가 동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면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처음에는 CPU가 동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I/O가 동작하다가 또 CPU가 동작하다가 또 I/O가 동작. 이게 교대로 반복된다라는 거지.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보면은 유저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은 CPU가 돌 적에 처음에는 CPU가 동작하겠죠. 그러나 좀 있으면은 CPU가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I/O를 실행하기 때문에. 그 I/O가 카드리더에서 뭐 읽어드리는 일일 수도 있을 거고 프린터에 뭐 찍는 일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요 시간 사이에는 CPU가 할 일이 없다라는 거지. 언제까지? I/O가 마칠 때까지. 마칠 때까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CPU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게 되는데 우리말로 놀게 된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니까 idle이라고 합니다. idle. CPU가 idle 하고 있다. idle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빙빙 돌고만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아까 내가 요 첫 줄에 뭐라고 적었죠? 옛날에는 컴퓨터가 굉장히 비싼 자원이에요. 한 나라에 몇 대밖에 없을 정도로 되게 비싼 자원이었다는 거지. 그런 비싼 컴퓨터를 사두고 CPU가 놀고 있도록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컴퓨터가 굉장히 싸지만은 옛날에는 되게 비쌌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면 이때는 CPU가 일하지만 이때는 CPU가 할 일이 없어서 아이들 하고 있는 거라. 또 이때는 CPU가 일하지만 이때는 또 아이들 해요. 이런 비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CPU는 빠른데 I/O는 느린 거라. 그러니까 요 카드리더에서 읽어드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CPU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다는 거지. 이건 너무 아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디스크에서 읽어드려도 마찬가지예요. 하드디스크가 비록 빠르다 하더라도 CPU에 비하면 여전히 느리거든. 그래서 여기서 뭐 파일을 읽어드리려 하더라도 읽어드리는 사이에 디스크는 일하고 있을지 몰라도 CPU는 할 일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자. 메모리에 여러 개의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올리자. 그래서 아까는 유저 프로그램 하나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메모리에 유저 프로그램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두자라는 이야기인 거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 CPU가 돌겠죠. 유저와 프로그램 1을 실행합니다. 쭉 실행하다가 얘가 좀 있으면은 카드리더를 읽든지 아니면 프린터에 뭐 찍을 사이에 아까 같으면은 CPU는 그때 아이들 해야 돼. 놀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I/O를 만나면은 바로 요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요 실행하다가 바로 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는 유저2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죠. 그래서 아까하고 차이점이
아까는 요게 유저 프로그램 넘버 1이에요. 또 넘버 2, 넘버 3가 있다고 합시다. 아까는 유저 프로그램 넘버 1이 돌 적에는 CPU가 쭉 사용되다가 유저 프로그램 1이 IO를 실행할 사이에 CPU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때 뭐예요? 유저 프로그램 2의 CPU, 그러니까 CPU는 유저 프로그램 2를 실행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CPU가 아까도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좀 있으면은 유저 프로그램 2도 또 IO를 작업을 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또 스위칭하면 되는 거라. 이번에는 유저 프로그램 3를 실행하면은 그러면은 IO가 일어나는 동안에도 CPU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예, CPU는 되게 비싼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모리에 작업을 이런 걸 프로그램이라 하기도 하고 작업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job, 직업이라는 뜻이지 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CPU가 놀지 않도록 아이들 하지 않도록 좀 있다가 유저 프로그램 2도 IO를 만나면은 바로 CPU는 유저 프로그램 3로 넘어가도록. 그리고 좀 있으면 유저 프로그램 3도 IO를 만나겠죠. 그럼 다시 여기 돌아옵니다. 여기 돌아오면 이제 얘는 IO가 끝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갖고 아이들 타임을 대폭 줄이도록 그러면은 CPU의 그 사용률이, 이용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인 메모리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올린 이런 운영체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니까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하나, 둘, 셋 여러 개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중, 영어로 멀티 프로그래밍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 볼까요? 우리가 세 번째로 OS 역사예요. 처음에는 아무 OS가 없었다가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단순하게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여러 개 올려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아졌어요. 대표적인 게 CPU 스케줄링. 자, 메인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먼저 실행하는 게 좋을까요? 1, 2, 3 순서대로 실행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2, 3, 1 순서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이게 뭐 제일 쉬운 거는 요 순서겠죠. 그러나 이 순서대로 한 게 꼭 성능이 제일 좋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운영체제의 목적 중에 하나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건데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은 1, 2, 3 순서로 한 거하고 2, 1, 3 순서로 한 거가 성능이 다르게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능이 더 좋은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낼 건가? 그게 바로 CPU 스케줄링입니다. 다음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에는 메모리에 유저 프로그램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메모리에 유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저 프로그램을 각각 어느 위치에 배치해야 될까?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면 좀 띄워서 해야 될까?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쭉 실행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종료도 될 거잖아요. 그렇죠? 종료도 될 겁니다. 그래서 종료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들어있고 여기는 비어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여기 넣으려고 합니다. 그럴 적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 자리에 넣는 게 좋을까? 이 자리에 넣는 게 좋을까?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지. 지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니까 멀티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CPU 스케줄링이라는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메모리 관리라는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지. 또 뭐를 생각해야 되냐니까 보호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프로그램이 메모리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이 돌다가 이 프로그램 영역 코드를 수정한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 영역까지 침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런 일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OS 시간 때 주로 이런 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스케줄링을 하면 속도가 성능이 더 좋아질 것인가. 메모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다른 영역에 침범하지 않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을 적에 메모리에 어느 위치에 넣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나왔고 이런 게 1960년대 당시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이때 오면서 이제는 뭐가 만들어졌냐니까 우리가 아는 이 모니터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브라운관. 지금은 LCD 모니터를 쓰지만은 옛날에는 CRT라고 하는 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본 사람 많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게 나왔고 또 키보드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키보드. 여러분들은 키보드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없었어요. 컴퓨터에. 키보드라고. 그래서 모니터하고 키보드 이런 게 나오니까 뭐가 가능해졌냐니까 인터랙티브. 여기 이런 이야기 있죠. 인터랙티브. 컴퓨터하고 내하고 대화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키보드를 통해서 어떤 명령 내리면은 컴퓨터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모니터 화면에 보여주고 그럼 내가 키보드로 또 다른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얘는 또 다른 답을 내고 우리가 사실 사용하는 지금 컴퓨터는 전부 다 인터랙티브, 상호 대화형 컴퓨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대화형 컴퓨터가 나왔는데 대화형 컴퓨터를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또 이런 모양이 됐어. 이런 모양. 이거 지우고 다시 봅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옛날에는 컴퓨터가 되게 비쌌기 때문에 한 사람이 컴퓨터를 혼자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너무 비쌌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를 한 사람이 쓸 수는 없지. 그래서 옛날 컴퓨터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컴퓨터 한 대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수많은 단말기를 붙였어요. 단말기. 영어로는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단말기는 어떻게 생겼냐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모니터가 있고 키보드가 달려있고 모니터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모양이 지금 PC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그러나 PC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있는 거예요. 우리 PC는 어떤가요? 요 안에 모니터하고 키보드뿐만 아니고 본체가 있어갖고 본체 안에 메모리도 있고 CPU도 있고 이랬는데 요거는 그냥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있는 입출력 장치. 이런 걸 우리는 단말기, 영어로 터미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컴퓨터가 너무 비싼 장치였기 때문에 하나의 컴퓨터에 수많은 단말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컴퓨터를 여러 명이 사용하려니까 어떻게 됐나요? 전에처럼 그렇게 하면 멀티 프로그래밍으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니까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CPU가 있고 멀티 프로그래밍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의 일부에는 OS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유저 프로그램 1, 유저 프로그램 2, 유저 프로그램 3가 각각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저 1, 유저 2, 유저 3라고 합시다. 아까 멀티 프로그래밍인 경우에는 이리 쭉 실행을 하다가 처음에 유저 1을 실행하겠죠. 유저 1 실행하고 있을 사이에 유저 2, 유저 3는 뭐 합니까? CPU는 하나니까 유저 1을 실행하고 있을 적에 유저 2, 유저 3는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왜냐니까 CPU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려면은 기존에 배웠던 멀티 프로그래밍 이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한 번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컴퓨터가 굉장히 빨라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졌어요. 어떻게 하냐니까 이거를 시간축이라고 합시다. 이게 시간이라면은 CPU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처음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분의 1초 아니면 1000분의 1초 이런 정도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 사이에는 CPU로 하여금 유저 1의 작업을 처리해 주도록 하고 이 100분의 1초가 지나면은 이번에는 유저 2의 작업을 처리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100분의 1초가 지나면은 유저 3의 작업을 처리해 주도록 하고 또 이제 3개 다 했죠. 그러면 다시 유저 1의 작업 또 유저 2의 작업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거 각각을 짧은 시간 보통 수십 미리세컨드나 수백 미리세컨드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초나 1000분의 1초 이런 단위가 되겠지. 이런 정도마다 한 번씩 스위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처음에 유저 1의 일을 조금 해주고 100분의 1초 지나면 바로 유저 2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멀티 프로그래밍은 IO를 만나야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여기 조금 해주고 바로 유저 2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100분의 1초 지나면 이제 열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 번 계속 스위칭을 아주 짧은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1초, 이런 방식으로 하면 1초 동안에 얘는 몇 번 CPU를 할당받을 수 있을까? 만일에 100분의 1초라면은 1초 동안에 몇 번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이런 일이 1초 동안에 몇 번 일어나냐니까 100번 일어난 거. 100분의 1초니까 이런 일이 100번 일어나겠죠, 그렇죠? 100번 일어나요. 근데 유저 프로그램 숫자는 3개거든요. 그러면 3으로 나누면은 33인가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CPU를 자기가 한 33번 각 사람들한테 할당이 된다는 거지. 한 33번.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CPU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1초에 33번, 얘한테도 33번, 얘한테도 33번, 얘한테도 33번 하면은 얘들은 꼭 자기가 CPU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1초 동안에 33번이나 오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혼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비록 컴퓨터는 하나지만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가 가능해진다는 거지. 굉장히 빨리 스위칭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타임 쉐어링. 쉐어가 뭐죠? 서로 나누어 쓴다, 공유한다는 뜻이죠. 전체적인 시간을 유저 1도 쓰고 유저 2도 쓰고 유저 3도 쓰고 또 유저 1이 쓰고 2가 요 스위칭이 워낙 빠른 시간 내에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자가 봤을 때는 꼭 자기 혼자 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이런 걸 우리는 타임 쉐어링, 우리말로는 시공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강제 절환, 스위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게 나오면서 대화형 시스템이 가능해졌습니다. 컴퓨터한테 명령 내리고 또 응답받고 명령 내리고 응답받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뭐가 또 가능해졌냐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또 새로 나오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요 사용자가 요 사용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렇죠? 그 원리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명이 쓰다 보니까 얘가 얘한테 뭔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가 가능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서 간 통신, 프로세서가 뭔가라는 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어쨌든 이 통신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요 유저 1, 유저 2, 유저 3가 거의 동시에 실행되다 보니까 아까 보다시피 요 1초라는 시간 안에 얘도 실행되고 얘도 실행되고 얘도 그러니까 세 개가 동시에 실행되다 보니까 요 세 개가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늦게 가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누가 앞서야 된다, 누가 뒤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런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 싱크로나이제이션. 우리가 뭐 올림픽 종목 중에 보면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명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 같이 뭐 다리 올리고 팔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프로그램이 여러 명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있다 보니까 요 순서를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이런 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동기라고 합니다. 운영체제에서 동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우리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저가 아까 내가 지금 3명만 그렸는데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더 많아지면은 여기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메인 메모리는 작고 이거를 사용할 사용자는 많아지다 보면은 메인 메모리가 부족해야겠다. 그렇죠? 부족한 메모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나온 새로운 기술이 또 나왔습니다. 컴퓨터의 역사에서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때는 이미 하드디스크가 보편화되어져 있는데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이건 뭐죠? 이건 메인 메모리잖아요. 메인 메모리를 이건 하드디스크인데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마치 메인 메모리인 양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메인 메모리는 용량이 별로 크지 않은데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 부분까지를 메인 메모리처럼 사실은 아닌데 이 부분이 가짜로 메인 메모리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CPU가 보기에는 메인 메모리가 굉장히 크게 보이도록 하는 거지. 그런 기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니까 가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가상 메모리. 영어로 virtual memory라고 이야기해요. 하여튼 이렇게 운영체제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게 된 거지. 우리는 이번 학기에 뭘 배우려고 하냐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가상 메모리, 프로세서 간 통신, 동기, 보호, 메모리 관리, CPU 스케줄링. 어제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컴퓨터 운영체제가 하는 일은 성능 향상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성능 향상을 이룬 거예요. 성능 향상을 이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적어 볼까요? 네 번째가 OS 발전 그걸로 하면 세 번째가 되겠네. 어쨌든 네 번째로 우리는 타임 스웨어링 시스템, TSS라고 부릅니다. 타임 스웨어링 시스템. 그렇죠? 타임 스웨어링 시스템. 사실은 이까지예요. 이 타임 스웨어링 시스템이 나온 게 대략 70년대쯤인데 70년대 나왔던 대표적인 타임 스웨어링 시스템 운영체제 이름이 뭐냐니까 뭐인 것 같아요? 유닉스입니다. 유닉스. 이름 들어봤나요? 유닉스. 유닉스가 1960년대 말에 제일 처음 나왔고
실제로는 1970년대에 쫙 보급되기 시작했었어요. 유닉스가 대표적인 타임 쉐어링 시스템입니다. 그러다가 유닉스가 지금은 이제 리눅스다, 그렇죠? 리눅스. 이런 시스템들이 전부 다 뭐에 기반하고 있냐니까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는 OS입니다. 옛날에 PC가 처음 나왔을 적에 80년대에요. 1980년대에 IBM PC가 처음 나왔을 적에 그때는 MS-DOS라고 하는 게 있는데 DOS. 그 DOS는 타임 쉐어링 시스템도 아니고 멀티 프로그래밍도 아니었습니다. DOS는 처음에 요 모델이었어요. OS가 있고 유저 프로그램 하나만 딱 있는 이런 모델이었어요. 그러나 MS-DOS 시대가 지나고 윈도우즈 OS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 XP나 윈도우즈 7은 어떤 계열일까요? 요거예요.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에요. 어제도 봤지만 우리가 이런 휴대폰, 요 안에 또 요 안에도 OS가 있겠죠, 그렇죠? 요 안에도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이 시간에는 이런 일을 하고 저 시간은 또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1초 동안에도 스위칭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의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우리가 휴대폰에서 보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가능할까? 이 안에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걸 박스를 쳤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운영체제는 타임 쉐어링 시스템입니다. 그 후로는 이제 OS에 특별한 그런 발전이나 변화는 없었는데, 이제 왜냐니까 거의 요쯤에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 후에 일어난 운영체제는 아예 컴퓨터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진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번 학기에 나는 여러분들하고 뭐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냐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니까 이게 단일 CPU를 사용한 가장 최신의 운영체제가 되고, 이게 리눅스나 유닉스도 마찬가지고, 또 리눅스나 유닉스도 마찬가지고 윈도우즈나 또는 매킨토시에 들어있는 뭐죠? 맥 OS도 그렇고 전부 다 타임 쉐어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봅시다. 아까 했던 이야기 일부인데 OS 기술이 천이라는 말이 뭐지? 이동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우리가 컴퓨터 구조 시간 때도 배웠지만은 컴퓨터를 얼마나 강력한가 이런 구별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가장 최강의 컴퓨터죠. 메모리 용량도 크고 CPU도 빠르고 보조기억 장치도 엄청나고 이런 걸 슈퍼컴퓨터라고 하고, 그것보다 조금 작은 규모를 메인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메인프레임보다 좀 작은 규모를 미니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작은 건 마이크로겠죠. 그러나 이런 구별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때는 컴퓨터를 이런 식으로 구별했었어요.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단말기 개수가 보통 한 컴퓨터에 수백 대를 달아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거를 메인프레임이라고 불렀어요. 미니 컴퓨터는 이런 단말기가 수십 대 정도 있는 거, 이런 걸 미니 컴퓨터라고 불렀고, 마이크로는 그것보다 더 작으면 한 명만 쓰는 이런 컴퓨터를 마이크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80년대까지의 분류고,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컴퓨터를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역시나 최강의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하고, 그리고 메인프레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아직도 있기는 있어요.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들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컴퓨터가
옛날처럼 이렇게 안 하고 보통은 이렇게 뭐죠? 그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입니다. 지금은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이기 때문에 요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의 작은 컴퓨터를 달아둬요. 작은 컴퓨터를 우리가 PC라고 부르기도 하고 PC보다 조금 더 강한 놈을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워크스테이션. 그래서 우리 경성대학교만 하더라도 우리 캠퍼스 내에는 수많은 PC와 워크스테이션들이 매달려 있고 대부분의 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PC에서 합니다. 그러나 PC에서 못할 좀 더 큰 일들은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강 신청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서버를 둡니다. 서버. 그래서 서버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웹 서버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있고 뭐 또 비디오 서버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하나의 기관에 보면은 서버 컴퓨터가 수십 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PC나 워크스테이션이 수백 대, 수천 대 있어요. 우리 학교만 해도 PC 대수가 한 4, 5천 대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작은 일들은 PC에서 다 하고 거기서 못하는 큰 일들은 이런 서버에서 한다.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 구별이 서버와 워크스테이션, PC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슈퍼컴퓨터는 여전히 있죠. 우리 학교에는 없어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슈퍼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기상청 같은 데서 여전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또 핸드헬드 말 그대로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 뭐가 있을까요? 노트북 같은 것도 손에 들고 다니고 태블릿 PC 이런 것도 있겠고 뭐 스마트폰도 핸드헬드겠다. 그렇죠? 핸드헬드. 그 다음에 또 어떤 컴퓨터가 있나요? 임베디드. 임베디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파묻혀 있다라는 뜻인데 좀 더 유식한 말로는 내장되어져 있다. 내장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컴퓨터가 어디에 포함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동차 안에 컴퓨터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엔진 제어하고 이런 데 필요해요. ABS 브레이크 이런 것도 그렇고 컴퓨터가 전기밥솥 안에 CPU가 들어있을까? 있어요. 냉장고 있어요. 세탁기 안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탁기 빨래를 잘하려면은 보다 더 지능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도 컴퓨터가 들어있거든. 그런 걸 우리가 임베디드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 모든 컴퓨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OS가 들어있습니다. 운영체제가 없는 컴퓨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운영체제가 없으면 우리가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컴퓨터라 하더라도 우리 스마트폰 안에도 다 OS는 들어있다라는 거지. 아까 지금 요 슬라이드 제목이 OS 기술의 천이라고 했는데 아까 배웠던 그 기술 있죠. 그렇죠? 요런 것들이 시간 차이를 두고 그러니까 OS 기술이 핸드헬드 혹은 임베디드까지 쫙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걸 우리 책에 이런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책을 가진 사람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컴퓨터의 시작을 예를 들어서 1950년대로 볼까요? 40년대 말이니까 50년대로 보면은 이게 지금 뭐 2013년인가요? 이리 되면은 처음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No OS, OS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배치 프로세싱이 나왔죠. 배치. 그러다가 멀티 프로그래밍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대형 컴퓨터를 위한 대형이라고 하면 슈퍼라든지 메인프레임 이런 거였다. 그렇죠? 메인프레임. 이런 기술들이 처음에는 이런 대형 컴퓨터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좀 있다가 소형 컴퓨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미니 컴퓨터, 혹은 워크스테이션 이런 컴퓨터에도 미니 컴퓨터나 이런 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는 대형 컴퓨터에 있었던 배치
프로세싱이 여기에 들어오게 됐고 시간 차이를 두고 좀 있다가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여기 들어오게 됐고 타임 쉐어링 시스템도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하게 됐어요. 그런 게 PC에도 왔겠죠. PC는 1980년대니까 한참 후인데 PC도 제일 처음에는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배치 프로세싱 정도밖에 못했어요. 옛날 MS-DOS 시대 때. 그러다가 윈도우즈 3.1이 나오면서 멀티 프로그래밍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9.5가 나오면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뭐죠? 요 핸드헬드라든지 아니면 인베디드 이런 컴퓨터가 1990년, 뭐 2000년 이때 나왔는데 얘들도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배치 정도의 일 하다가 멀티 프로그래밍 하다가 타임 쉐어링 하다가 이런 식으로 OS 기술이 처음에 대형 기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쭉 흘러가 가지고 지금은 핸드헬드, 우리 스마트폰까지 그렇게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OS 기술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전달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번 학기에 주로 요 대형 컴퓨터의 OS에 대해서 배우게 될 터인데 이게 사실은 대형 컴퓨터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 기술이 핸드헬드까지 다 적용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이미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 들어있고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니까 앞에 우리가 봤던 가상 메모리, 프로세서 간 통신, 동기화, 보호, 메모리 관리, CPU 스케줄링 이런 기술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은 대형은 물론이고 소형 혹은 초소형 인베디드까지 모든 OS에 대해서 다 배울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OS 기술은 현재로서는 타임 쉐어링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고 이게 이번 우리 학기의 주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OS는 그 후로는 발전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새로운 컴퓨터 구조가 나왔습니다. Advanced Computer Architecture. 이런 게 나오면서 또 고등 운영체제, 보다 더 진보된 운영체제가 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한번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는 것만 보고 스킵하고 우리 학기는 주로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